네,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 수입에 들어갔죠. 이번 주 초도 물량 16톤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축기지에 입고돼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오동원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경기도 이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산 배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도 중국산 배추인데요. 여기 지금 영어로 써 있는 것처럼 중국산 배추가 모여 있습니다. 16톤이 지금 초도 물량 들어와 있고 이 물량들이 이번 주 내에 여러 가지 위생검사들이 남아있는 것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빠르면 주말쯤 여러 공급 업체를 통해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식품업체라든지 수입 김장업체로 바로 이 16톤의 물량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천 비축기지에 지난 27일 금요일에 약 한 16톤 정도, 포기수로 보면은 한 5,300여 포기가 입고되어 지금 잘 보관 중에 있습니다. 네, 올해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배 면적도 줄어들어서 공급이 줄어들자 배추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9,963원, 지난해 평균보다 60%, 평년과 비교하면 38%가 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힘난로의 또 폭염의 영향으로 한 포기에 10,000원을 넘겼던 배추 가격, 2년 만에 다시 10,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배추 소매 가격은 오후 3시 이후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는 10,000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배추 수입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 이어졌고요. 2022년에 배추 수입이 이뤄졌죠. 정부는 배추 국내 수급 상황과 또 중국의 작황에 따라서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중국도 폭염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서 10월 중순까지는 배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 비축기지에서 YTN 오동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조만간 제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이종원입니다. 네, 또 한 번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개의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상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하며 위헌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두 특검 법안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제2요구를 했고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는데도 위헌성 해소 없이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 규모와 기간 또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안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역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제2요구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등에 대해선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어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 법안을 두고 앞서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이를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새 법안에 대한 제6호안을 모두 제거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법무부가 3권 분리 원칙에 위반하는 데다가 과잉 수사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데다 임명 간주 규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외관은 갖췄지만 야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특검법에서 규정한 155명의 수사 인력과 150일의 수사 기간은 역대 최대 최장으로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두고 야당은 모든 국가기관이 김 여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정권 퇴진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거부권 정국이 다시 한번 재현될 것 같은데요.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개정안 가운데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이 알아서 면죄부를 주고 검사 출신 대통령은 대놓고 배우자 방탄에 앞장서고 있다며 과연 진짜 통치자가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시 국회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재표결 시점은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재표결 절차를 끝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쟁용 특검 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구형을 받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정권 퇴진 선동을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 것도 모자라 민주당 소속 의원은 탄핵 운동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까지 주선했다며 더 단단히 뭉쳐서 탄핵 선동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절차를 밟더라도 이탈표는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이 탄핵을 위한 수순이란 공감대가 쌓이면 결국 여권은 결집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사과를 비롯해서 여론을 달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사과에 관해선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며 특검법은 의원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도 여야 온도차가 여전하죠. 네,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 특위가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과거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는 차차 상황을 볼 수 있을 거라며 기다려달라고만 언급했는데 다만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협의체를 통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너무 협의체에 기대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사태를 수습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는데 한동훈 대표 측 인사는 협의체 출범이 어렵다는 건 아니고 정부도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건 기존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왜 이제 와서 추계기구 신설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좌우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 향해 연일 금투세 폐지 압박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정리가 좀 됐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뭐가 그리 어려워 금투세 문제를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거듭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투세 시행카드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사모펀드 가입자의 절세 효과 때문 아니냐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할 때 사모펀드 가입 내역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물렸을 때보다 금투세를 적용했을 때 세율이 더 낮아서 절세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을 인용한 겁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뜸을 들일수록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빨리 정답을 내라고 압박했는데 YTN 취재 결과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에도 금투세 문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론 낼지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금투세를 지금 도입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아침 회의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자는 뜻만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언제 열지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부터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이은 두 번째 결심인데요. 이르면 10월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위증교사 재판도 오늘 절차가 마무리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15분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마지막 심리를 진행합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먼저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정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문이 끝나고 나면 검찰이 구형과 의견 제시에 나서는데 재판부는 여기에도 1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측이 서증 조사에 대한 의견과 최종 변론에 1시간 반을 사용하고 나면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이 30분 동안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일자를 알리는데 통상 구형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선고 공판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가 11월 15일에 예정된 만큼 다가오는 가을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만 4개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오늘로 이제 2개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 결심 공판이 이뤄지는 위증교사 사건 어떤 게 쟁점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이 대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 역시 줄곧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또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다양한 비유를 동원해가며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년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재판이 몇 시 시작이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엽니다. 이어 오후 3시 반부터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공무원과 용산서 관계자들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역 1년부터 금고 5년까지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미리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각각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검찰과 유족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헬로윈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측했다면 주의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의 의무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또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5년이 구형된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남은 1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이 책임을 회피해 분노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재판이 열리는 서부지법까지 행진하고 있는데요. 재판 상황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오늘까지는 서쪽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남쪽 해상에 있는 18호 태풍 끄라토는 점차 강하게 발달한 뒤 방향을 틀어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온과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그동안 한낮에는 초여름 수준으로 더웠는데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요? 네, 우선 오늘까지는 서울 낮 기온이 28도 등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 30도에 육박하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중서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2도로 오늘보다 6도나 낮아지겠고 모레는 20도로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은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약간 높겠지만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다소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현재 18호 태풍 끄라토는 강도 강의 세기로 타이완 남쪽 약 580km 부근 해상에 있는데요. 점차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다가 내일 오후쯤 방향을 틀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 태풍의 진로는 매우 유동적인데요. 하지만 주 후반에는 태풍이 근접하면서 태풍이 끌어올리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한반도에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남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 너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 후반에는 최근 기상정보를 잘 살피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다음 달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나설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배준호와 백승호, 오연규 등 8명이 새로 선발이 됐고 햄스트링이 좋지 않은 손흥민도 일단은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재 기자.
네, 스포츠입니다. 네, 홍명보의 두 번째 명단인데 먼저 손흥민의 선발 여부가 큰 관심이었죠. 네, 손흥민 선수 지난 유로파리그에서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제외됐는데요. 일단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뽑았습니다. 직접 소통을 했는데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당장 경기에 출전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출전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소속팀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황희찬과 관련해서는 경기를 뛰게 하면서 황희찬을 돕고 싶다고 홍 감독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선수들이 새로 발탁이 됐고 또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미드필드와 공격진엔 주전급들을 유지하면서도 교체를 쓸 수 있는 선수들의 얼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비에선 선발 명단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선수의 명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에는 김승규 선수가 다시 돌아왔고요. 수비 쪽에선 선발이었던 김영권이 빠지고 중앙 수비 자원인 조유민과 김주성이 새로 뽑혔습니다. 미드필드에선 수비형으로 쓸 수 있는 백승호가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고요. 스코틀랜드 하이버니언 이적 이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권혁규는 처음으로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또 스토커시티의 배준호가 선발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쪽의 경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전방엔 새 소속팀인 벨기에 행크에서 최근 2경기 연속골 터뜨린 오현규가 아시안컵 이후 다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1승 1무 승부로 조 2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대표팀은 다음 달 10일 요르단과 원정 3차전을 갖고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릅니다. 최근 선발 과정의 문제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2연승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재입니다. 검찰이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주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김 씨에게 결국 실형을 구형했군요. 그렇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 시작 전엔 김 씨의 팬등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는데 검은 정장 차림의 김 씨는 오른쪽에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는데요.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김 씨가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는데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을, 블랙박스 등 증거를 없앤 매니저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 등도 받아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법정에선 김 씨의 최후 진술도 있었는데요. 김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지난 일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구치소에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 씨에 대한 보석 신문도 진행이 됐죠? 네, 오늘 재판에서는 수감 중인 김 씨의 보석 신문도 있었는데요. 앞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겠다며 지난달 중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래전부터 알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보석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검찰은 김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김 씨의 특별한 사정이 바뀐 게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거라며 도주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YTN이 범행 장소 인근에서 한 남성이 맨발로 웃으면서 배회하는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1시쯤 순천 신흥초등학교 인근 골목.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맨발로 걸어갑니다. 고개를 옆으로 휙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활짝 웃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지 13분 뒤 인근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나온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사건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술에 취한 채 거리를 배회하던 A씨는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사건 발생 2시간 20분 만인 새벽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획 범행인지 수사하고 있는데 의료 기록을 확인하는 등 정신 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심의합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숨진 학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화꽃과 간식을 놓고 추모글을 남기며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텔레그램이 첫 대면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유통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찰청 등 다른 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인데요.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 사안 하나는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텔레그램 측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뿐만 아니라 음란, 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에서 좌회전하던 모닝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돼 한 명이 다쳤습니다. 또 중국집 주방부터 야산까지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고 소식 유세영 기자입니다. 모닝 한 대가 가야 할 차로에서 벗어나는 듯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그리고선 중앙선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모닝을 들이받습니다. 충돌 직후 튕겨나간 모닝은 옆으로 쓰러지더니 아예 거꾸로 뒤집혀버립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모닝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을 충돌한 겁니다. 전복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전복된 차량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줬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초보라서 뒤에 이렇게 초보 운전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맹렬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식당 손님 등 3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점 1층인데 그 3층 건물이 다 타가지고 그 연기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산 위쪽에서 새하얀 연기가 한가득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전북 남원시 200면 시루봉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등을 투입해 2시간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사가 급해 접근이 힘든 시루봉 8부 능선, 해발 416m 지점에서 불이 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균열이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찬 이후에 안 그래도 뒤숭숭한 국민의힘인데 신지호 부총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만찬 관련된 기사를 쭉 검색해서 보면서요. 한 참석자가 어제 만남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네.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참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 진짜 뭐 성질 같다는 갖고 그냥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그런 자리예요? 무슨 뭐 사교 파티 합니까? 이거 이름도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냥 한지아 대변인이 처음에 물어보니까 그냥 괜찮은 분위기였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을밤에 따뜻한 가을밤이었죠. 그리고 한지아 대변인 정치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볼 때 기자들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이니까 그냥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신지호 저 부총장한테 그 얘기 누가 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 모른대요.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오니까 내가 알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나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해프닝이에요. 어제 신지호 부총장 발언으로 원내 지도부랑 당 지도부 사이에 좀 균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균열 드러난 거 아닙니다. 균열 드러난 거 아닙니다. 관련해서 당차원 조치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까 제가 균열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가름하죠. 독대가 없었던 만찬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균열은 아닙니까? 균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균열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서로 간에 힘이 팽팽할 때 그게 이제 부딪히면서 균열이 나는 건데 예.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균열을 낼 만큼의 당내에 힘을 가졌느냐.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뭐 가을밤이든 그게 뭐 여름밤인지 모르겠으나 누가 보더라도 뭐 딱히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이든 국민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너무 한동훈 대표를 여당 대표 취급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신지호 부총장의 얘기는 저도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한동훈 지도부 내부에서의 불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 저는 뭐 뺨을 때리고 싶다. 뭐 직설적인 표현은 싸대기라고 하는데 저는 좀 신지호 부총장의 말에 공감 제가 하기로는 할까 하는 시간이 올까 했는데 맞는 말씀인 건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땐 이게 뭐냐 민생은 안 챙기고 무슨 따뜻한 가을밤에 지금 민생 안 챙기고 고기나 구워 먹고 정말 국민들은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겠냐 싶은데 일단 균열은 아닌 걸로. 아직은 그럴 힘이 한동훈 대표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가을밤의 여유, 이 범위는 그럼 한지아 대변인은 맞는 거예요? 뭐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이 맞겠죠. 예. 뭐 다른 분을 지목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한지아 대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맞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신지호 부총장은 한지아 대변인 발언인 줄은 모르고 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참석했었던 분의 발언이 그렇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한 본인의 생각을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 이렇게 당내 문제로 비화가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한지아 대변인의 얘기가 맞다면 이것은 뭐 친한 친윤의 갈등이 아니라 그냥 친한계 내에서의 해프닝입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해프닝으로 봐야죠. 해프닝. 또는 또 반대로 해석해서 만약에 이것을 뭐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분이 얘기했다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거다. 그거는 또 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 지금 여유를 얘기할 때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지 친한이 이런 발언을 했다 친윤이 이런 발언을 했다 이것 때문에 신지호 총장이 생각이 달라졌을 리는 없다고 보고 다만 그날 만찬 회동이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을
속상해서 표현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예.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공식적인 자리 발언은 아니고 이제 유튜브 발언인데 네. 그럼 지금 당 분위기는 이 뺨 때리고 싶다. 이 발언에 대해서 뭐 당내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슨 조치 얘기가 없고 예. 그 같은 방송에서 한 다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좀 당내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한 대표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 예. 이 얘기가 나온 그 방송에 신지호 대표, 사무부총장도 출연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당대표 공격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거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가 한 대표를 비난한 적이 없는데 예. 마치 사실처럼 굳어지는 발언이 나왔으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제 그런 지시를 당내에 내렸고 그거 관련해서 신지호 부총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거 그거는 사실이죠. 예. 그 유튜브 발언에서 이제 신지호 부총장이 이제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고 같이 나온 이제 진행자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즘에 어디만 가면 한동훈 대표 욕을 하고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뭔가 들켜서 발끈한 건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서 발끈한 건지는 예. 모르겠으나 두 가지 같습니다. 신지호 부총장 말 중에 뺨이라도 때리고 싶다. 빠진 게 있죠. 주어가 누굴까요? 누구 뺨을 때리고 싶을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친윤계지 설마 뭐 한동훈 대표 뺨을 때리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이 또 누구죠? 그 뒤에 나온 게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그럼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의 뺨을 때리고 싶은 건가? 그래서 내가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불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발끈했던 것 같은데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뭐 신지호 부총장이 아무리 어떤 감정적 발언을 하더라도 본인도 귀가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아무 어떤 근거 없이 그것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비판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그렇게 그냥 허투루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뭐 그 국민의힘 당내 일이지만 조금은 여러 가지 지금 집권여당의 안에 내부 사정이 그렇게 국민들 보기에는 참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개연성이 있다고 느낀 분들이 많은 게 한동훈 대표랑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이견이 많다는 건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초창기부터 한동훈 대표가 63%라는 높은 지율로 당대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마치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용산을 대변하듯이 원내대표가 계속 견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어떤 보조를 맞춰서 당을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지는 않는 거는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막아서는 느낌도 없지만 결국에는 뭐 도움을 안 준다는 것은 뭐 뒤에서 비판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뭐 좀 뭐 생각은 할 수 있다. 저 그래 보입니다. 이거는 뭐 수사를 해볼 일도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본인만 진실을 알고 있는 건데 뭐 싸움을 붙이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이제 여러 제목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추경호 한동훈 전쟁 일으킬까 뭐 이런 제목까지 나왔던데 지금 뭐 당내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분의 이제 성향 같은 것도 외부적으로 드러난 게 있고 저는 그 내밀한 회의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고 예를 들어 기자분들에게 그런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많은 기자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들은 적이 없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지금 볼 때 당 지도부와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와 용산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어느 정도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걸러지는 역할을 또 걸러주는 역할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당이 그래도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합이 잘 맞는다. 뭐 합이 잘 맞는 것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안해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러면 이런 분위기라면 뭐 뺨 때리고 싶다. 이 발언은 하나의 좀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당내 여진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씁쓸한 만찬 때문일까요? 지금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고 계시거든요.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25.8%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도도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민주당이 43.2%고요. 국민의힘이 29.9%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모두 이 여론조사 기관 상에선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들어섰을 때는 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당정관계의 수평적 어떤 구조를 만들겠다, 차별화를 하겠다 했는데 딱히 2달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차별화를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추진하기로 한 부분도 좀 뒷걸음치는 모습이고 뭔가 국민들 그다음에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통상 저런 표현을 나락으로 간다라고 하지요. 한 5%, 6%포인트가 떨어지면 그거는 거의 이 여론조사에서는 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폭락 상태거든요. 예.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만찬을 평가하면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거의 신선 노름한다. 지금 자루가 썩어가고 있는데 뭐 하는 것이냐. 라는 평가들이 계속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서 차별을 하거나 예.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겠으나 국정기조를 바꿔서 민심에 부합하는 어떤 국정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의 이 지지율 급락 상태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가 변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변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일단 좀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야죠. 예. 그리고 좀 용기를 가지고 본인이 민심 외에는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당내에서 친윤을 설득할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될 리도 만무하고 대통령 임기는 절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엔 대통령은 말을 듣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뭐 민심이 올라탄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의 눈높이. 그것만 믿고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함수 관계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기구,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든다. 이 발표를 두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을 좀 들어보시죠. 자꾸 모든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치,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해결의 창구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거부권 행사하실 걸 보이는데 당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극식, 그러니까 궁중 암투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여야의정협의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 기구를 만듭니까? 여야의정협의체와 성격이 똑같은 어떤 기구라면은 방금 말씀하신 사극식 구도가 예.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관련한 의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돼야 적정하냐 이것을 추계하게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목적이 다르다는 건가요? 예, 전혀 다른 얘기죠. 예. 여야의정 협의체 안에서도 다룰 수 있는 얘기고 예. 하나의 부분집합 형식의 어떤 기구를 정부에서 의사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하겠다. 그런 거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예. 보고 이 나쁜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 자체가 의료계에서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계를 해서 2,000명씩 증원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의료계 분들을 과반 참석시켜서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방식의 추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먼저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예. 문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더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예.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여야 의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행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여야의정협의체 이 구성되는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지금 도와주질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걸 만드니까 좀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그 저번 만찬 후에 두 번째의 그 모멸감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야의정협의체를 여당 대표로서 본인이 던졌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그거를 정부인 대통령실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의료계를 책상에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25년 증언에 대해서 열어놓고 하겠습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했는데 대통령실은 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야 의정이 발착 안 됐잖아요. 예. 그런 사안에서 독대도 대통령이 안 해주지 만찬에서 마이크도 안 주고 발언권도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한 주도권도 본인들이 갖고 가겠다고 회수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의료 수급에 대해서 추계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여야 의정에서 정부 측에서 담당한 역할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야 의정 안에서 논의해도 되는데 대통령실이 이 여야 의정을 무시해버리고 의료 수급 체제를 우리가 추계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의료계를 따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느라고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집권여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주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야 협의체에 들어와서 의료계와 얘기를 하는 게 먼저인데 예. 지금 아직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적 감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궁중암투 때문에 국정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종의 한동훈 패싱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야의정협의체 지금 3주째 제자리 걸음에다가 한동훈 대표에게 또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이제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제가하면은 이제 24번째 거부권이 되는데 이제 재표결이 10월 초에 있을 것 같거든요.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법안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저희 당 의원들의 표심이 얼마나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거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처음에 지난주에부터 시작해서 그 지난주도 추석 연휴 이 근방부터 시작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의 여파 때문에 굉장히 국민 여론이 이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민심에 민감해서 당내 분위기도 특검법에 통과하는 의원들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민주당에서 너무 조급하게 이걸 또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것과 탄핵이라는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사안까지 끌고 와서 여러 지금 선동 작업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라도 적어도 국회 안에서의 표결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 통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뭐 똘똘 뭉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 얘기도 함께 좀 들어보시죠. 만약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뭐냐?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에 우리 당이 동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게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탄핵 잘못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모한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요. 우리가 탄핵의 문을 우리 스스로 여는 거고요. 네, 우리 당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탄핵의 문을 여는 건데 의원들이 찬성해 줄 리가 없다. 8명 안 넘는다. 이게 윤상현 의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되게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러면 탄핵의 문을 연다. 따지고 보면은 절대 열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추경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똘똘 뭉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이병 특검도 최이병 특검이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이 뉴스를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납득이라도 됩니까? 주가 조작 부분들도 거짓말을 했던 게 드러나고 있죠. 명품백도 무혐의가 났죠. 그다음에 최근에 공천 개입한다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는 법외에서 취해복권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자체가 대통령인 양 국정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를 법외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겠다는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요. 108명이 아무리 보수를 하더라도 이성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8명 넘는 게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 이게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은 본인 임기 내에 이걸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22대 국회는요. 본인 임기 이후에도 190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감내했을 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거짓말로 덮는 그런 상황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털 수 있는 건 지금 털고 가는 것들이 보수의 재건이나 본인의 어떤 나머지 임기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4명 이상의 이탈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4명 이상. 네네. 지난번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반대표가 8표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표까지 늘었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탄핵의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죠.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탄핵의 밤이 열렸습니다. 장소가 국회라는 점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또 이 야권에 보면 탄핵 준비 의원 연대 그래서 8명의 의원분이 속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강덕구 의원이죠. 예. 이분이 국회의원회관의 장소를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국회 경내에서 탄핵 관련한 행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의 밤 예.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일반 집회라면 우리나라는 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야 뭐 할 말이 없으나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이 장소를 대관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국민적으로 볼 때도 위중한 상황이다. 한쪽 편의 의견을 마치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듯한 형식을 띠면서 너무 센 그 행사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덕구 의원은 좀 해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행사의 이 내용들을 보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합법적 행사다 반박은 했더라고요. 뭐 형식적으로 합법이지만 그것이 국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사의 성격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조차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의원의 개인적인 행사였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탄핵이라는 것을 자꾸만 갖고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적은 표 차이로 졌던 지난 대선에 대한 승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심리적으로는 집권을 해야만 하는데 현실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이 급발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적으로 절대 지지를 얻을 수 없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충분히 방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것을 뭐 심정적으로 지지한다거나 강덕구 의원의 뜻에 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보다는 개별 의원 행동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사실상 개별 행동의 행동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당의 지도부가 참석해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들은 국민적 불행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같이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민주주의로 구성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작든 크든 간에 그분들은 대통령이 더 이상 그만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탄핵이라도 됐으면 좋겠어라는 부분들이 모여서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김인덕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당에서 지지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대 해석해서 민주당에서 마치 탄핵을 추진한 양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한동훈 대표도 뭐 개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탄핵이 이를 일을 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지지율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만해라.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못한다.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탄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너무 길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덕구 의원이 개인적으로 좀 추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은 민주당 내에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고비를 맞게 되자 민주당에서 탄핵 키워드를 강하게 꺼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오늘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요. 오늘 결심 공판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4개 재판 받고 있는데 2개 재판이 오늘 마무리는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1심이 이제 구형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는데 뭐 갈 길은 멉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와야 되고 아직 1심 선고도 없는데 이번 이 두 번째 위증교사 관련한 재판 같은 경우는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안 자체가 대단히 판단을 내리기가 간명하다. 사실관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선고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는 11월 15일에 1심 선고를 예정을 했는데 오늘 구형을 하게 되는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빨라서 다음 달 중에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론은 첫 재판보다는 이번 위증교사 재판이 훨씬 더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보다는 위증교사 이 사건 재판이 훨씬 더 비중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유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늘 검찰 구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 2개 재판이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증교사 그 사건 재판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상당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지금 위증교사 부분들이 참 애매하게 시작은 됐어요. 갑자기 그 김모 씨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기소가 되면서 갔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제출한 고소장들이 대부분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 주장하는 바는 위증을 했다고 하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냥 설명하는 부분들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라든지 뭐 중압감을 느끼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썼던 변론 요지서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칭찬까지 했던 김모 씨가 왜 갑자기 위증을 강요당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공직선거법도 검찰이 이례적인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2년형을 했으니까요. 아마 위증교사 혐의도 이례적으로 많은 구형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그냥 일관되게 모든 것들이 정치적이고 결국에는 검찰이 너무 의도가 짙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수준의 선고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그 의혹 관련해서 녹취록을 또 공개하기도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좀 악마의 편집이다, 증거들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재판정에서 그래서 그 32분에 달하는 그 녹취 파일 전체 분량을 다 플레이를 했습니다.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반응이 이재명 대표 변호인 쪽이 더 절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게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악마가 편집한 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심증만을 더 굳힐 수밖에 없는 정확한 증거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증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오늘 물론 구형량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합당한 판결을 하리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민주당의 대책이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법적인 방법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또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지켜보는 과정, 이 과정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 얘기를 끝으로 간략하게 좀 네. 해주시죠. 일단 1심이 10월, 11월에 그렇게 나오면 네네. 예를 들어 뭐 구형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현실화됐을 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대법원까지 일단 가야 된다라는 차분한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일단은 보십니까? 1심 선고 자체가 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무죄를 예측하고 있고요. 예. 만에 하나 아주 좀 희박한 상황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1심은 결국에는 당내에 있는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1심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정치적으로 생명 끝난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건 정치보복에 대한 정치살인이다라는 부분들이 더 응축이 되기 때문에 1심 선고는 크게 당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됩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나오는 위증글사 사건 관련 구형량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대한 공습에도 나섰습니다. 중동의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을 전방위로 공격하면서 이란의 대응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러 차례 폭발로 붉은 불기둥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집중 공습한 데 이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폭격에 나섰습니다. 발전소와 항구 시설을 장거리 공격하기 위해 전폭기와 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한 공군 항공기 수십 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27일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תקיפה במרחק של 2,000 קילומטר בחודדה ובסביבתה, וההישגים כמו שהם משתקפים לנו הם מאוד מרשימים. והמשמעות היא ברורה, מי שמנסה לתקוף אותנו או לפגוע באזרחי ישראל ישלם מחיר כבד מאוד. 이스라엘군은 27일 공습으로 나스랄라와 함께 최소 20명의 헤즈볼라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지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의 헤즈볼라 거점 다이야에 또 표적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과의 삼변전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후인 이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And we must not allow Israel to create another Gaza in Lebanon. This will not come from Hezbollah's hands alone. 다만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면서도 아직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오랜 라이벌 기드온 사르가 이끄는 우파 정당 새로운 희망이 연립정부에 합류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더 단단해지게 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새로운 희망의 합류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르 대표가 앞으로 직무가 없는 장관직을 수행하며 안보 내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가 미군 추가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이미 중동에 주둔시켰다고도 확인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헤즈볼라 수장이 살해된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중동에서 방어 태세를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팻 라이더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응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강습단을 중동 지역에 계속 주둔시키고 와스프 상륙준비단과 해병 원정대도 인접 지역에서 계속 작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고공전투기와 공격편대로 상륙태세를 보완하면서 앞으로 며칠간 방어를 위한 항공지원 능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치 규모와 범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대리 세력이 미국 국민과 이익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백악관도 현재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확인했습니다. We have to be prepared for some sort of response.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ready, and we are. We believe we have the force capability we need in the region. There's a contingency of additional forces in the region right now to help us with any possible contingencies that might come up. 커비 보좌관은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이란과 전면전을 벌여서는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없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경로만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황금 징검다리 연휴에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가을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경로가 좀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끄라톤 지금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현재는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 중심 부근이 940헥토파스칼, 상당히 매우 강한 태풍이죠. 중심 부근에서 초속 47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예. 이 태풍은 현재는 이제 북서진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직선으로 이으면 중국 남쪽을 향하는 그 진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게 이 진행 방향을 막는 그 상층 중국 쪽에 찬 대륙 고기압이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북서진하다가 이제 북진, 그러면 이제 대만 쪽을 향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일과 2일 사이 대만을 그냥 직격탄을 강타를 한 뒤에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매우 이제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레쯤에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으로부터 또 이 태풍이 지금으로부터 한 2, 3일간은 거의 걸음마 수준으로 매우 느리게 정체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초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예상했던 우리나라 부근에 오는 시간보다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는 한 5일경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한 2, 3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예. 그러한 원인들이 지금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그다음에 일본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 일본 남쪽에는 16호 태풍 제비가 지금 북동진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 제비가 세력 일생을 마친 뒤에 그 자리를 이제 그 찬 공기가 메울 것인지 북태평양 고기압 따뜻한 공기가 메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되는데 예. 어찌됐건 일본, 우리나라, 미국 여러 나라의 수치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자료들을 내놓는데 약간씩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경로에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주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쯤으로 보면 될까요? 당초는 이제 금요일 주 후반이면 4일, 5일, 4일이 금요일이고 5일이 토요일인데 현재로서는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 예. 5일 날 어디쯤 위치하냐면 북위 30도, 그러니까 제주도 밑에 한참 밑에가 북위 30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해 동쪽 그 동중국 해상에 그 5일 날 위치할 것으로 오전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하루 이틀 늦은 6일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 이쯤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제주도 서쪽으로 가서 서해안으로 올라올 것인지 제주도 동쪽을 향해서 대한해부로 빠질 것인지가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북쪽의 찬 공기와
동쪽의 따뜻한 공기의 힘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영향을 주는 날이 하루 이틀 좀 뒤로 늦춰졌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태풍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끄라톤 같은 경우에는 비보다는 좀 바람이 강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뭐 태풍이기 때문에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면 강한 바람과 많은 비, 그다음에 이 태풍이 대만을 지날 때 적어도 10월 2일 오전까지는 태풍의 등급 중에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마당에서 강한 바람이 강하냐 이제 많은 비가 올 것이냐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 올 때는 이 태풍이 저 개인적인 전망인데 열대 저압부로 태풍에서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세기가 약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태풍의 태풍보다 아래 단계가 열대 저압부, 그 아래 단계가 온대 저기압인데 네. 우리나라 부근까지 접근할 때는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준이 예.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이 불면 태풍이고 17m 미만으로 불면 열대 저압부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행인 건 매우 강한 그 어마무시한 태풍 강도를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예. 열대 저압부로 낮아진 뒤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걱정을 놓을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바람이 강하냐 비가 많이 오냐 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비가 우려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국내 여행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날씨가 상당히 좀 관심사일 텐데 주 후반쯤에는 그럼 영향을 태풍이 준다면 비가 많이 내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6일경 또는 7일경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예. 역시 태풍에서 약화된 것일 뿐입니다. 대만의 이 연휴 맞이해서 그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마 적어도 2일까지는 공항이 폐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매우 강한 상태에서 대만을 상륙해서 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만에 한 2,000m 이상 넘는 산이 있거든요. 예. 그 산 때문에 대만을 지나면서 아까 말한 태풍이 좀 약해지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할 텐데, 그 다음에 1, 2일은 대만 여행객들은 조심해야 되겠고, 5일, 6일은 제주도, 그 다음에 일본 규슈, 일본 남쪽 여행객들은 또 여행 일정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의 가을 휴가에 비 예보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온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태풍은 아직 멀리 있는데 예. 태풍이 보내주는 그 고온다습한 수증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에 막혀서 우리나라 부근에서 공기가 모이는 그런 수렴 현상 때문에 내일 그 전국에서 비가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예. 비 양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태풍이 오지 않더라도 예.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에 부딪힘이기 때문에 이 10월에 내리는 강수량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내일 그 여행 가신 분들 좀 비 많이 온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린 후에는 지금 9월 말이지만 낮에는 좀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온이 네.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태풍이 보내준 따뜻한 공기와 대립 상태에서 비가 내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비가 그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더 남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18도대를 보였는데 이 비가 내일 내리고 그치고 나면 모레는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11도까지 뚝 떨어지거든요. 11도까지 내려가는군요. 아침 예. 기온이 그렇게까지 뚝 떨어지고 낮 기온이 어제 29도로 상당히 활동하면 더운 기온이었는데 예.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낮 기온도 모레 22도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예. 태풍이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이러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무는 이런 요인들이 태풍이 열대 저압으로 약화된 뒤 우리나라 부근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게 되면
역시 성질이 다른 공기에 부딪히면 많은 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확기를 앞둔 그런 그 시절에 이 태풍의 접근이 반갑지 않은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예. 사실 뭐 늦더위가 계속돼가지고 가을을 즐긴 날이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다 가을 끝나는 거 아닌가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올가을 좀 짧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의 3개월씩 이렇게 뚜렷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난 우리가 여름을 겪어봤듯이 또 추석 때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어제 29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더위가 이어졌잖아요. 자, 분명한 건 그 가을의 길이가 짧아지고 봄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 앞뒤로 여름의 길이가 늘어나서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6월, 7월, 8월을 여름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기상청이 이러한 기후변화 때문에 계절의 그 어떤 그 달력상 기준을 변경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5월 중순부터 뭐 9월 중순까지가 여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이 여름 계절을 바꿔놓으면 이제 여름 방학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 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 이전에는 대륙에 붙어 있는 대륙성 기후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이 하루라도 더 길었거든요. 똑똑한 겨울을 대륙성 그 겨울을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정도로 여름이 더 겨울보다 긴 그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모처럼 가을 날씨 느끼고 있는데 태풍 끄라톤이 좀 경로를 바꿔서 별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천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 K는 재무설계사나 보험설계사까지 동원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설계자들은 투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며 갤러리 K에 아트테크 상품을 팔았는데 이들을 믿고 투자한 대기업 직원 수십 명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갤러리 K 투자자들의 추정 피해액은 최소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넘을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피해가 커진 배경에는 업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광고한 건 물론 재무 설계사나 보험 설계사까지 동원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내에 이들로 구성된 판매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중금융사나 재무설계업체 소속이기도 한 이들은 미술품을 사면 전시와 대여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갤러리 K의 아트노믹스를 재테크 상품으로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여유 자금이 좀 생겨가지고 그 자금을 재무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상담 의뢰를 했다가 방문을 해서 이 딜러를 만나게 되었고요. 첫 방문 때는 그냥 정말 재무 상담을 받는 것처럼 상담을 했어서 유명 금융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10억 원 넘게 투자했다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외부 재무 설계업체와 연계해 직원들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만난 재무 설계사들의 소개로 상품에 가입한 경우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내에 있는 복지 서비스인 재무상담 서비스를 신청을 했었고 재무상담사를 연결을 해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돈 9천만 원을 전부 다 투자를 했고 유명 금융회사 소속이거나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의 권유인 만큼 의심 없이 투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생소하게 아트테크라는 거를 접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상품을 가입을 한 적이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딜러분들을 일부러 이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재무 설계사들이 속한 업체들은 프리랜서인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위험성 여부까지 확인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설계사들을 해촉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피해를 본 직원들이 생긴 기업에서는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규모와 경위를 확인하고 직원들을 도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밤중에 난폭 운전을 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20대와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급가속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경로당 회원 농약 음독 사건과 관련해서 살인 미수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해온 A씨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경로당에서 살충제 성분 농약을 물에 섞은 뒤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던 커피가 담긴 음료수병에 넣어 회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열흘에서 보름 정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지만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은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 환경을 지도 점검하며 책임을 지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서벽지라도 찾아가는 때가 많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에 긍지마저 사라진다고 토로합니다. 윤성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안산의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원아와 가족 등이 10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0년 아이들이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려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된 건 유치원 냉장고의 온도 이상으로 인한 식자재 오염, 사실상 부실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와 관리를 받도록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230여 곳, 산골짜기 유치원부터 도서벽지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영양사들은 직접 발로 뛰며 영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사들의 하루는 어떨지 동행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인 안영란, 서현지 씨와 함께 배를 타고 금오도를 향했습니다. 센터에서 한국까지 40분, 다시 배를 타고 30분. 이들이 향한 곳은 단 3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 수가 적어도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냉장고부터 조리 과정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18도 1 정도로 온도도 적당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방 순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위생 안정적으로 이제 지식을 조금 전달을 드려요. 곰팡이 독소의 노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 대한 영양 교육도 빠지지 않습니다. 토마토코로 만들어 볼까? 이게 편식을 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을 들어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먹고 같이 먹어볼 수 있잖아요. 도서 지역에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영양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30여 곳. 배로 4시간 걸리는 거문도부터 차로 40km는 달려가야 하는 곳까지 한 달에 15번은 도서벽지 곳곳을 방문합니다. 보람을 안고 고된 길을 나서지만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횟수와 상관없이 한 달에 3만 원으로 정해진 출장 수당 등을 다 합쳐도 한 달에 받는 돈은 올해 최저임금 월급인 206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고는 있지만 기본급이 201만 원인데 이렇게 출장 수당이랑 이런 걸 다 받아도 204만 원 정도라서 최저시급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금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조금씩 지쳐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 많이 좀 애로사항이 많다, 좀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정은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의 68%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안전을 이들의 사명감에만 기대는 건 아닌지 처우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전남 순천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대 여성이 친구와 함께 아버지 약을 사러 갔다가 혼자 귀가하던 중에 봉변을 당한 건데요.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경찰 공무원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 속에 추모의 발길이 보시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인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30대 남성,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분 뒤에 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걷는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화면에는 얼굴이 가려져 있지만 고개를 돌리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술에 취한 채 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영업난으로 2달 동안 휴업 중이었고 이 범행 전에 여자친구와 다툰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범인의 이름과 얼굴 등의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서방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피해자의 경우에는 취해서 기억은 없는데 그러니까 증거를 보니 범행은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좀 알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재는 피의자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범인의 진술에 의한 범행 동기는 술에 취해 모르는 20대 여성을 공격하여 살해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도 현재까지 나온 범행 동기는 묻지마식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검사도 진행해야 하고 이전에 병원 기록을 확보하고 약물 또는 마약류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박 씨가 범행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고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일단 뭐 범행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법원 추적 당시 물어봤더니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결국 피해자 박 씨는 살해 도구와 CCTV 영상 기록, 목격자 진술 등 확실한 물적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범행했기 때문에 우발적이며 또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라고 주장하려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나중에 향후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을 경우를 포함하는데요. 대표적 사건이 2008년에 그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주치 감경이 반영돼서 어떤 국민의 어떤 그 여론이 들끓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 2년간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 살인에 대한 그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즉 무슨 얘기냐면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있는 그런 살인 사건의 범죄들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사물 변별 능력이 충분하고 또 윤리적 의미를 판단하는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만취된 사람들이 그 범행을 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이것을 만취로 인정하거나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만취 후 범행은 감형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법원 판단은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또 범행 이후 도망친 점 등을 비춰볼 때는 계획범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지금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잔인성이나 중대성 뭐 이런 범죄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는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신상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범행은 사실은 계획범죄 정황이 보이고 있는데 네. 확실한 증거는 흉기를 준비했고 또 범행 이후에 도망쳤다는 점이고요.
또 박 씨가 피해자 A양을 쫓아가면서 800m가량을 쫓아가는데 거리가 점점 좁혀지더니 순식간에 달려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A양이 주저앉아서 몸부림을 쳤지만 박 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요. 또 여기서 우발적 범행이라면 범인은 흉기를 휘두른 후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서 공격을 멈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 더 잔인하게 공격을 이어갔다라는 점이고요. 네. 또 A양의 비명을 들은 시민이 다가오자 이제 박 씨가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도주합니다. 네.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박 씨가 맨발로 골목을 걸어 들어가고요. 당시 그가 이제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면서 활짝 웃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죄책감이나 후회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발 범죄나 심신미약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흉기로 찌를 때 딱 자세를 낮추고 찔렀던 점도 있었고요. 네. 또 공격 성공 이후에 범행이 더 잔혹하게 이어진 점, 또 음주에 의해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심신미약이었다라고 하면 여성이나 남성을 구별하셔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어야 하는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제압하기 쉬운 상대를 고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변별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아닌듯 같은 경우도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네. 이때도 남성과 여성을 골라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런 사건들의 과거 기록들이 이제 좀 이 수사 상황에서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비명 소리 이후에 성인 남성이 다가오자 도망간 점도 판단력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에 그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서는 그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사건 같은 경우에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했거든요. 그때와 좀 비슷한 형량도 저희가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선 사건과 좀 다른 점은 조선 사건은 1명이 살해됐고 3명이 부상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 장소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상황이고요. 일단 피해가 좀 이번 사건보다는 피해 규모가 좀 더 컸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혐의 일체를 인정했고 또 물적 증거가 명백해서 검찰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사건은 일단 1명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을 봤을 때는 아마도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5년에서 20년 형이 나오고 또 가중된다면 18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 범죄의 특수성이나 엄격성을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밝혀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 잔혹성이라든지 계획성 또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없었던 점 등을 충분히 밝혀내고 증거를 확보해야만 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묻지마 사건이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엄격한 처벌은 또 물론이고 예방을 위한 방안까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건흥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넉 달 만에 증가했습니다. 들쭉날쭉하던 소매 판매도 1년 반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흐름일 수 있어 내수 회복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엔 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줄어든 데다 소비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엔 생산과 소비 모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2%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22.7%, 반도체가 6% 증가하는 등 제조업 28개 업종 가운데 17개가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부품업체 파업 등 특이 요인에서 벗어나 5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예년에 비해 비 내리는 날이 적었던 여름 휴가와 163만 명을 넘은 외국인 관광객에 힘입어 석 달 연속 늘었습니다. 특히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음식료품과 승용차 등의 판매가 늘면서 1.7%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하지만 전달과의 비교가 아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6개월째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지난 7월 항공기 도입으로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5.4% 감소했습니다. 공사 진척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은 토목 증가에도 건축이 줄면서 1.2%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졌고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역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동행지수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하락폭은 좀 둔화됐다. 그리고 선행지수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쭉 플러스나 보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투자와 생산 측면의 위험 요인은 중동 지역 분쟁 확산과 미국 대선, 지출 측면의 위험은 소상공인과 가계부채, 부동산 PF가 꼽힙니다.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 투자, 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관련 정부 대책이 추가로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큰 편입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월 평균 자영업자 수는 563만 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19.7% 수준입니다. 자영업자와 임금을 안 받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 등을 뜻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는 651만 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였습니다. 지난해 말 외국 관광객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에 외국인들을 위한 QR 메뉴판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나 정량 표시제 등 추진하기로 했던 다른 개선책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보여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5,000원짜리 모듬전이지만 나온 전의 개수는 불과 10개 남짓.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15,000원이지? 아, 그럼요. 뭐 이유가 있겠지. 9달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을까? 우선 지자체 주도로 대부분 노점에 QR 메뉴판이 생긴 게 눈에 띕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식 사진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고르자 계산할 총액까지 표시됩니다.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도 되고 사진으로 음식도 확인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은 바가지 걱정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I think that for a tourist is important because it's pretty clear what you are eating and what you are paying. There is the price. No, I think that they were pretty much the same, no, from the picture.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단말기가 있는데도 카드를 안 받기도 합니다. 카드 결제. 아, 계좌 이체만 돼요? 수수료 때문에요? 아니. 기기 사용이 미숙하시다 뭐 이런 거.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가게 5곳 가운데 3곳이 카드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말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정량 표시제도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음식 중량과 가격을 써둔 가게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상인회는 카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단말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이번 달 초부터 대부분 노점에 카드 단말기가 도입되기 시작해 나이가 있는 상인 상당수가 아직 사용이 미숙하단 겁니다. 또 정량 표시제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라며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대책이란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량제를 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낼 적에 우리가 못 내겠어요. 족발은 이미 하나 딱 형성이 나왔는데 이게 뭐 중량이 됐든 정량이 됐든 얼마라고 규정할 수 없잖아요. 한류 먹거리 명소로 꼽히는 광장시장. 달라지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단돈 100원으로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 고물가 속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로 아침밥을 100원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갑이 얇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학생들이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아침밥 메뉴를 선택하고 식권을 뽑아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유배식 코너에 차려진 음식을 식판에 하나둘 담습니다. 든든한 아침 밥상 단돈 100원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가 아침 8시부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100원의 아침밥입니다.
100원의 아침밥은 매일 200명의 학생에게 제공됐는데요. 학생들의 취향을 반영한 반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갑이 얇아 늘 식비가 고민인 대학생들은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아침밥이 반갑게 원합니다. 아침을 차려 먹기도 힘들고 밖에서 사 먹기에도 안 열었을 때가 많은데 1교시 할 때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100원에 아침밥을 주니까 정말 합리적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밥을 챙겨 먹다 보니 수업 집중력도 더 올라갑니다. 반찬도 다양하고 엄마 밥보다 맛있어서 되게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니까 확실히 집중력도 올라가고 평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어 끼니를 건너뛰는 경우도 많았는데 단돈 100원이면 해결할 수 있어 매일 식당을 찾기도 합니다. 아침을 잘 안 먹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100원의 아침밥을 주다 보니까 저도 아침을 100원이라면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학에서 충남 지역 쌀을 구매하면 충남도와 농협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지원해 재료값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겐 값싸면서도 알찬 밥상을 챙겨줄 수 있고 동시에 쌀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아침밥 먹이기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2012년 전국 최초로 벌인 1,000원의 아침밥 캠페인에 이어 이번엔 100원의 아침밥까지 고물가의 이런저런 비용이 늘 부담인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종이 조각을 입에 문 고양이 한 마리가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 종이를 좀 자세히 봐주실까요? 그냥 평범한 종이가 아니라요. 바로 복권입니다. 지난 10일 영국 코널즈 펜잔스에 사는 33살 여성 메건 크리스찬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몽키가 당첨된 복권을 물고 오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날 몽키가 물어온 건 당첨금 10파운드. 우리 돈으로 18,000원을 받을 수 있는 복권이었는데요. 그동안 몽키는 때때로 과자 봉지, 커피, 돈 등을 물어오곤 했는데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료값을 스스로 벌어오는 착한 고양이다. 이런 유쾌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호그와트 성 앞에 전 세계 팬들이 모여 있죠.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마법 지팡이를 들어올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7일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맥고나골 교수로 잘 알려진 배우 매기 스미스가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에 팬들이 호그와트 성 앞에서 고인의 넋을 기린 건데요. 1950년대 영국 연극계에서 활동을 시작한 매기 스미스는 미국 아카데미상 2차례, 미국 에미상 4차례, 미국 토니상을 1차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남성의 경애에 해당하는 대임 자귀를 받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빙글빙글 흰 연기와 함께 물기 등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로 용이 승천하듯 긴 기둥이 만들어졌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홍콩 빅토리아항에서 포착된 영상입니다. 고층 건물이 빽빽한 홍콩에서 보기 드문 용오름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용오름은 지표면 가까이에서 부는 바람과 비교적 높은 상공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기류 현상입니다. 홍콩 빅토리아항에서 이렇게 용오름이 나타난 건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59년 이후 65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빼곡히 찼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꺼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민속춤 하카를 추는 기네스 세계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밤 오클랜드 에덴파크에서는 6,531명이 모여서 하카를 췄는데요. 기네스 세계기록심사위원회는 공식 숫자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기존의 기록을 깼다고 밝혔습니다. 하카는 마오리족의 의식용 전쟁춤으로 단체로 추는 경우가 많으며 뉴질랜드 럭비팀에서 경기 시작 전에 많이 선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방은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연남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면서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볕이 그대로 내리쬐고 있어서 날이 무척 뜨거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까지 올랐고요. 전남 완도의 경우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이번 늦더위는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과 광주, 대구가 28도, 창원은 29도로 서쪽과 영남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중서부 지방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적지만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찬 공기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끄라토는 필리핀 마닐라 북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쯤에는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주 후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 또 너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 내일은 남해안에도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물결이 갯바위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내일 휴일을 맞아서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요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